그러면 20분이 되었으므로 3부 자유토론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몇몇 질문들에서는 신기현 선생님께서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 현재 올려주신 질문,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하고 사전 질문들을 번갈아 가면서 균형에 맞게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네,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김영훈 선생님 계실까요? 일단 저희가 질문을 받긴 했는데 가급적 그 질문자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은 일단 그러면은 어, 질문을 제가 읽고 그리고 그 참가자분들과 함께 대답해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개념 내용 중 공간과 시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자연 철학 사상이 영국의 실증주의 철학과 혹시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연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계, 내추럴 시스템과 얼마나 같은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 답변을 같이 가능하시다면 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사실 영국의 실증주의 철학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음, 사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계에 관해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그러한 자연을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느낌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음, 사실 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최근에 저는 티모시 모턴의 작업을 하면서 사실 자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예를 들면은 슬라브의 지제 같은 경우는 자연을 궁극적인 대타자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아시다시피 대타자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기표들 사이에 의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체계의 외부에서 체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잘 알다시피 티모시 모턴 같은 경우는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화이트에 대해 자연의 개념을 작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저는 지금도 사실 티모시 모턴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화이트헤드의 자연 개념 이전의 자연 개념에 대해서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긴 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자연 개념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는요. 왜냐하면 자연 개념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은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구분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저는 자연 개념에서 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연과 관련된 질문 여기서도 그 외에도 자연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 질문들에 관해서 제가 어떤 대답을 어떤 잘 자리 잡힌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올려주신 질문에서도 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범학, 윤리학, 법학 등의 관점에서 화이트에 대해 논의는 규범적 지위, 도덕적 지위, 법적 지위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공할런지요. 그리고 오늘날 기후 생태 위기의 국면에서 화이트에 대해 논의는 어떠한 설명, 진단과 처방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걸 자연하고 연관을 지으면은 짓게 되면은 사실 제가 충분히 화이트헤드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또 의문이 드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어떤 도덕적 지위가 있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그, 어, 제가 잠깐 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관해서 네네 저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생태 헌법 운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 부엔비비르 이제 뭐 에콰도르랑 이제 볼리비아에서 실제로 그 부엔비비르의 원주민 사상이죠. 그 좋은 삶이라는 이제 거를 가지고 뭐 에콰도르는 2008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생태 관련된 조항을 넣었고 볼리비아는 이제 마더스법, 어머니 지구 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제정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종의 법에서 이걸 규정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연을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럴 때 기존의 이제 법 체계에서 얘기하는 법적 인격의 개념이 화이트헤드가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 관점에서 보기에 이제 여전히 이제 주체와 대상 또는 어떤 실체주의적인 관념을 전제로 하는 법적 인격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일종의 자연을 하나의 법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어, 자연이 뭔가 다른 인간이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소유한다거나 인간이라는 실체가 이미 있고 인간의 실체가 뭐 자신의 어떤 권리 로크식으로 표현하면 노동을 투여하는 거죠. 노동력이라는 걸 투여해서 그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방식의 일종의 주체와 대상, 실체와 속성의 이분법에 근거한 형태로 권리 담론을 하는 게 이제 주로 법에서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동일하게 자연을 하나의 그런 인간과 같은 주체로 승인하고 법적 인격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화이트헤드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한번 예전에 그냥 망상겸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의 규범적 지위, 도덕적 지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식의 그런 변화가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적절한 방향인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오히려 저는 좀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 화이트헤드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틴 사브란스키라는 이제 윤리 연구하는 일종의 신윤물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틴 사브란스키라고 그 이자벨 스탱거스나 디디에 드베즈랑 좀 관련이 돼 있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일종의 과정 철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 윤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 윤리를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일종의 모험, 아까 나왔던 어드벤처가 어떻게 이제 이 윤리학 안에서 가능한지, 그러니까 윤리가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그른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윤리의 기준과 그 윤리 관념이 전제하고 있는 토대 자체를 계속해서 문제시 삼아서 재구성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의 관점에서 자기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건 좀 더 화이트헤드의 철학으로 뭐 규범학이라고 지금 질문장 묶어 놓으신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정 철학에 근거한 또 법이론을 탐구하는 사람들도 가끔 논문이 있더라고요. 뭐, 그, 법학, 그, 화이트헤드는 아닌데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제 들레즈를 가지고 일종의 법 판단 이론을 좀 이렇게 생성 철학, 과정 철학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한 뭐 알렉산드르 페브르라는 사람의 책도 한국에 절판되어 있지만 번역된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답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용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직접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서.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사실 저는 화이트헤드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사실 연구자도 아니고 그냥 그 라투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탄게르스 읽다가 이제 화이트헤드까지 겨우 이르게 되는데 약간 이게 막 자연의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아가서 화이트헤드 자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스탄게르스가 쓴 이제 실제로 그 자연의 개념 맨 뒤에 이제 역자 후기에도 이제 그 책이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싱킹 위드 화이트헤드라는 책을 보면 되게 화이트헤드를 어떤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개ಬಹು학적으로 이해하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논지 써져 있는데 약간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뭐 문찬욱 선생님이라던가 등등등의 많은 논문이나 이런 건 좀 화이트헤드를 되게 총체적으로 그냥 과정과 실제를 어떤 결정판으로 잡고 그 결정판을 통해서 이제 과학과 근대 세계나 관념의 모험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개념 같은 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데 혹시 역자 선생님께 생각하실 때 어떤 게 조금 더 좀 더 바람직한 좀 표현이 이상한데 생산적인 그런 좀 독해일지가 좀 궁금하고 나가서 혹시 스탄게르스 책을 혹시 번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딱 저를 지향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마도 지금까지 제 작업을 따라오셨던 분이라면은 심지어 제가 화이트헤드에 대해 살짝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제가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애착을 보인다는 점을 부정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의 개념에서 화이트헤드가 푸엔카레를 언급하면서 딱 하나의 탁월한 합동 관계는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헤드를 읽는데도 사실 정해진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언제든지 몇 가지 경로를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연구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엘리자베스 크라우스 같은 화이트 좀 더 옛날에 해외 연구자 몇몇 해외 연구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좀 더 최근에는 당연하지만 스탄게스와 라투르 그리고 헤러웨이를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탄게스와 헤러웨이는 뭐 함께 2010년 화이트헤드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 셋 사이에 어떤 연결성, 친밀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또 현대 철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어, 이 세 분을 경우에서 화이트헤드에 있는 거에는 확실히 물론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가 더불어 화이트헤드 자신의 저작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마 그 제가 이게 기억이 애매하긴 한데 그 화이트헤드가 교육의 목적이언가 해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둔다면은
쉬운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먼저 하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화이트헤드를 생산적으로 읽는 방법은 역시 1차적으로는 화이트헤드를 읽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물론 화이트헤드를 읽는 거니까 화이트헤드만 읽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화이트헤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화이트헤드를 일종의 변형을 해서 그 당시의 시대에 맞게 혹은 뭐 과학의 이론에 맞게 혹은 인류학적인 발전에 맞게 읽으려는 시도들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그런 부분에서는 뭐 스탄게스, 라투르, 헤러웨이의 작업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 셋만큼의 그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살짝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사변책 실제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화이트헤드 독해에 대해서는 정말 위계 없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내에서 화이트헤드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과학 과정과 실제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과학과 근대세계가 관념의 모험이 뒤따르면서 결국에는 생성과 과정의 형이상학자라는 일종의 이름표가 붙습니다. 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이런 노선을 따라서 화이트헤드를 공부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화이트헤드의 형이상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스탄게스와 라투르 하이러웨이나 아니면은 사면적 실전론에서 볼 수 있는 화이트 헤드 접근 방식의 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접근 방식이 호의적이든 아니면 비판적이든 혹은 기존의 접근 노선을 따르든 혹은 따르지 않든 결국 화이트헤드 독해에 조금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점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일반적으로 어떤 뭐 화이트헤드가 됐든 다른 철학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은 그게 그 비판적이든 호의적이든 간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자연의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신 책이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뭐 열심히 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지금의 책에 나오게 된 거긴 하지만 그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과학 철학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화이트헤드에게 새롭게 접근해 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스탄게스의 저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딘가에서 출간 계획이라고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스탄게스의 책에 이제 흥미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스탄게스의 몇몇 저작을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마도 그 추후에 뭐 갈무리 출판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출판사가 됐든 화이트헤드의 다른 저서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나온 적이 없거나 혹은 절판된 저서들이 뭐 점차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족하실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생산적인 어,
화이트헤드의 독해 방법은 뭐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어 그렇지만 결국 결국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한편으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철저히 따라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한 방향으로는 그게 다른 뭐 다른 철학이 되었든 다른 학문이 되었든 간에 그것과 어떤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쌍방향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생산적인 독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 이상입니다. 어. 네네네네. 네, 추가적인 질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는 그 아마 김영진 선생님이 답하셔도 좋을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 그냥 한국이 약간 이 신학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화이트헤드의 전권이 물론 절판된 책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전권이 변했고 이번에 자연의 개념까지 해서 사실상 거의 화이트헤드의 주전은 그러니까 그 자연 과학 관련된 그냥 이른바 중기 서적을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한국에서 다 한국어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이게 사실상 한국은 이제 화이트헤드를 굉장히 연구하기 좋은 풍경 그러니까 환경을 갖췄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안호성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제 스티븐 샤비로 같은 이제 사변적 실존 계열 사람들도 굉장히 화이트헤드를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정작 화이트헤드 전공하신 분들 뭔가 이런 신유물론이라든지 약간 이런 최근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논문을 발표하는 걸 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번 책의 출간이나 혹은 이런 어떤 그런 신유물론적인 그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화이트헤드가 한국에서도 역시 스탄게르트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탄게르트, 라투르, 헤로이 등이 어떻게 보면 화이트헤드를 재발견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화이트헤드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스탄게스가 영어 처음 번역됐을 때 부어책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 보려고 사실은 몇 분하고 영문학 교수하고 정치학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시도하다가 일정이 안 맞고 다들 바빠서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프랑스에 갔을 때 관념의 모험을 불어 번역된 걸 보고 되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회 운영하면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다들 관심도 있고,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젊은 학자분들이 화이트헤드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비교 연구나 관련된 연구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헤드하고 둘레즈하고 제가 경영처하고 책도 내고 둘레즈 공부를 또 꽤 오랜 시간 하면서 두 철학자를 비교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방금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젊은 소장학자들 그분들에 대한 책은 저도 보고 여기 관계된 화이트헤드 전공자들도 학회 운영할 때 언급하는 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학 전공자들도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예, 제가 전공자다 보니까 그런 책이 나오면 화이트헤드의 관심이 이제는 뭐 사변적 실제론이나 또 하먼책이나 샤비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화이트헤드 전공을 잘 했구나 개인적으로 예, 사실 배구송하고 화이트헤드 공부하면서 예, 화이트헤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예, 지금 시대와 맞물리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기분이 좋고요. 화이트헤드 전공자가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예, 내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화이트헤드 꼭 전공은 아니더라도 화이트헤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예, 학회 광고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차후에 연구자들이 좀 많아지면 예, 헬로웨이라든지 오늘 얘기했던 티모시 모튼이라든지 대부분 비슷한 예,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예, 화이트헤드뿐만 아니라
가정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정치학적으로 이전에 김종철 교수님인가요? 서강대 교수 계신 분도 제가 초대해서 화이트헤드과 정치학과 연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연구자가 갈수록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차후에 조금 활성화되면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까지도 확장한 논의를 좀 하려고 올해 연말쯤에 안 그래도 전공자들하고 그와 관련된 책을 좀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마침 깜짝 뉴스를 저도 지금 처음 하나 듣고 왔는데요. 그 스탄게스의 저서 중 하나가 갈무리 출판사에서 그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스모폴리틱스라는 저서이고요. 아직 출간일은 미정이지만 현재 그, 그 작업 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 향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두 분의 질문을 조금 묶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혹은 세 분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 화이트헤드하고 시민 유물론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사변적 보다는 확실히 그 라투르나 헤러웨이나 스탄게스와의 관계 하에서 이제 현대 시인유물론하고의 그 화이트헤드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요소 중 하나다 보니까 어, 혹시 연남경 선생님 계실까요? 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직접 질문하실지 문의드립니다. 안 계시면 혹시 추병곤 선생님 계실까요? 어, 혹은 금용 선생님 계실지 혹시 계시다면 혹시 채팅창에 그 채팅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그럼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읽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화이트헤드와 시인 유물론의 관계에 관해서 세 분 다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의 이분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연의 이분화와 왜 이분화를 거부하고 여기 이것과 시인 유물론의 관계 그리고 마르크스 가브리엘이 화이트헤드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시인 유물론과 화이트헤드의 관계를 에 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그 방금 신기현 선생님께서 그 중요한 일로 먼저 나가보신다고 말씀하셔서 나가시긴 했지만 그 일, 그래서 참 아쉽지만 일단 제가 되는 한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실 화이트헤드 일단 라트 뭐 여기에 관해서 되게 그 다룰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헤러웨이랑 스탄게스랑 라투르에만 그 주목 먼저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보면은 그 세 분이 화이트헤드 그리고 질둘레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들과의 그들과 그들의 작업으로부터 자신들의 독자적인 작업을 진행해 간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헤러웨이하고 스탄게스 같은 경우는 어, 2010년 화이트헤드 연구 프로젝트에서 같이 등장하셔서 발표를 하시기도 하셨고 몇, 그 외로도 화이트헤드 연구에 관해서 많이 그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헤드 연구소도 함께 출간을 그 화이트헤드 연구 논문들을 집약해둔 어, 하나의 문집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 거기서는 이제 라투르 또이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그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과 사변적 실제론 뭐 대체로 화이트헤드를 다루는 사변적 실제론의 한 학파는 객체지향 존재론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라투르도 글을 올렸지만 그레이엄 하먼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엄 하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제가 자연개념 책 속에서도 다루었지만 그 블레즈하고 화이트헤드에 대한 연결을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투르하고 라투르의 사상을 보면은 그 라투르는 분명 화이트헤드적인 그 현실적 계기들하고의 등가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들레즈하고 연결줄 수 없다라는 방식의 그 논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추후에 나올 객체지향 교전에서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네, 그 정도 지금으로서는 이 세 분 스탄게스하고 헤러웨이 그리고 라투르가 이제 대표적인 신유물론 사상가로 대표되는 분들하고 워낙 이 철학적인 사유를 각자 철학적인 사유를 형성하는데 화이트헤드가 굉장히 많은 참조 원천으로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실제로 직접 인용도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두 학파 간의 연결고리는 계속 추후로도 계속 많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사실 자연의 개념 같은 경우 출간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현대에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네, 뭐 일단은 제가 지금 신이 물론과의 연결점으로 그, 그 어떤 특정한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혹시 말씀드릴 분이 있으실지. 어, 그, 다 설명하기엔 시간도 있고, 혹시 질문들이 더 남아있나요? 근데 조금 더 있긴 한데 아, 음, 네. 네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텍스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문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그 필로소픽 출판사의 신유물론이라는 책에 보면, 김환석 선생님께서 그 라투르 사상에 대한 짧은 글을 쓰신 대목에 화이트헤드와의 관련성을 좀 길게 그래도 한 두세 장을 할애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 이 김한석 선생님께서 라투르 사상과 화이트헤드 간의 세 가지 연결점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뭐 간단하게 이걸 읽어보면 사회적 사건들은 창발적이고 과정 속에 있으며 다중적 요소로 구성되어 또는 다양한 포착으로 합생되어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사건들을 구성하는 포착들은 이질적이다. 즉 사회적인 것과 인간 주체는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비인간을 포함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 일단 현실적 존재로 합생되면 이 사회적이고 주체적인 요소들은 후속하는 이제 현실적 존재들이 포착하는 객체, 객체적 불멸성 개념에 해당되로 바뀐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처럼 상이한 실체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거쳐가는 생성의 연속적 과정들이다. 뭐 이 정도로 김한석 선생님은 연결점을 정리를 해놓으신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인용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성권 선생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자연 철학의 관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과학 철학에서 생태학으로 연결된 사유의 근원적 원유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생태학에서 화이트헤드 철학이 맡을 수 있는 역할, 혹은 생태학적 운동에서 화이트헤드가 중요한 철학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유에 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음, 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저는 화이트헤드가 방금 신유물론과도 연관을 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화이트헤드는 액츄얼 엔티티 개념이나 파악 개념은 모든 존재를 보잖아요. 이제 이런 맥락이 이제 신유물론이나 사변적 실제론을 보면 이제 뭔가 구분하거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모든 존재가 자기 조직하는 능력이 있는 걸 유기하는 개념으로 현대 세계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저는 뭐 딱 하나의 가치관을 뽑는다면 결국은 생명 같아요. 근데 이 생명이란 단어가 인간이 의식의 개념의 생명이 아니고, 하이테는 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뭐 요즘에 어떤 플라스틱 이렇게 비닐 같은 문제도 존재를 보는 시각이나 시선에 의해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원자도 유기체고 창발적인 조직화 역량이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이 지구상에 사실 생명 아닌 존재가 없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과학이나 미학이나 철학이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걸 가질 수 있다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생태학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58분이어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오늘 강의가 많이 유익하셨다면은 꼭 자연의 개념 지역 도서관을 신청해 주시고, 또 갈무리 출판사의 도서들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폴리티스도 뭐 나중에 아직 추가 이름 미정이지만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큰 박수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